엄마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 딸 앞에서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로서 감히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 진실. 한 여자의 비밀이 가정의 모든 균형을 산산이 부숴버렸다. 이야기는 단 하나의 파일로부터 시작된다. 작은 디지털 장치 하나가 한 남자의 삶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렸다. 녹음이 재생되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났고 동시에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믿음은 깨졌고 사랑은 조각났다. 딸의 눈물, 가정의 붕괴, 그리고 한 남자의 복수가 서서히 움직인다. 그러나 진짜 파멸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의 추락은 상상 그 이상으로 깊고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향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나는 그 존재조차 몰랐던 장치 하나가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학원 원장이 보여준 녹음 파일.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믿기 어려웠지만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모든 의심은 날카로운 현실이 되었다. 그 안엔 분명히 들렸다. 내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또렷한 남자의 목소리. 수업이 끝난 밤 교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이 속삭이던 말들이 디지털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나는 멍하니 그 음성을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다. 의심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은주의 야근이 잦아졌고 눈을 피하던 순간들, 늘어나던 핸드폰 사용.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런 나에게 이 녹음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진실. 나는 서재문을 나서 하은이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하며 머릿속엔 수없이 많은 말이 맴돌았지만 막상 문을 열고 마주한 딸아이의 얼굴 앞에선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있던 하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작은 어깨가 순간 멈칫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진실을 꺼냈다. 내가 아버지로서 전하고 싶지 않았던 말, 딸에게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엄마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하은이의 눈빛이 급격히 식었다. 그 어린 얼굴에 떠오른 충격과 혼란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잠시 후 책상에 얼굴을 묻은 채 울기 시작한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아버지로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엄마가 왜 어떻게? 딸의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날 아침 은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부엌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옆모습조차 내겐 냉랭하게 느껴졌다. 하은이도 아무 말이 없었고 나 역시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 사이로 금방이라도 깨질 듯한 정적만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 얘기가 있어. 내 목소리는 이미 따뜻함을 잃고 있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고 나는 그녀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다시 만나서 정말 좋아. 당신이 있어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들은 은주가 아무리 침묵하더라도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새하얘졌고 손끝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교육자인 내가 그 얼굴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게 드러났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자리를 박차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꺼냈다. 그녀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운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백업은 남아 있었다. 삭제된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 시간과 장소까지. 복원된 화면 속 모든 기록들이 내 결혼이 끝났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인정해. 내 말에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의 진실은 모두 드러났다. 상대 남자에게도 청구할 거야. 그건 변호사의 입을 빌린 문장이 아니었다. 내 입에서 차갑고 단호하게 흘러나온 말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두고 있었다. 감정은 오래전에 버렸고 이건 감정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일이었다. 그날 늦은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인과 장모님이 서 계셨다.
장모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장인어른의 눈빛은 평소의 너그러움과는 달리 싸늘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이 외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은주가? 그 외침은 집안을 울릴 정도로 컸고 나는 아내를 향해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교육자 집안의 체면에 먹칠을 했어. 어떻게 그런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컸다. 내가 제자들 앞에 선다는 게 부끄럽지 않나. 나는 두 분을 향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이유도 의무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부모님 앞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단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뜨렸어. 그 말은 나조차 숨을 멈추게 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뒤 상대 남자의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아버지는 통화 내내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 아들이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한마디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님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정도 일도 다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나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신뢰를 깨뜨린 일이었다. 이제 교육계에서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서재로 들어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다. 이미 준비해둔 변호사 의뢰 문서. 내가 택한 대응은 감정의 폭발이 아닌 절차적 정리였다. 사흘 뒤 우편함에 붉은 인장이 찍힌 편지가 도착했다. 내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공식 문서였다. 위자료 청구서, 청구 금액 3천만 원, 아내에게 한 통, 그리고 상대 남성에게도 같은 금액으로 청구되었다. 문서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분할 납부 가능, 단, 선납 500만 원, 연체 시 급여, 압류 및 계좌 동결 조치 시행.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문서를 조용히 아내 앞에 내밀었다. 그녀가 문서를 집어드는 순간 그 손끝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3천만 원이라고? 그녀는 중얼이며 그대로 주저앉았고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집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수화기를 들기 전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상대 남자에게도 같은 문서가 전달되었을 거라는 걸. 은주 씨, 청구서 왔어요.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다. 어떡하죠? 지금 통장에 300도 없어요. 그 말에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우리도, 그들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 제대로 된 저축도 없었잖아. 아내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다. 잠시 후, 다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6개월로 나눠 내도 매달 80만 원이 넘어요. 그날 밤, 아내는 식탁 위에 놓인 청구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자까지 붙으면 더 되겠지. 연체되면 급여 압류라니 정말 미쳤어요. 선납금이 500만 원이라는데 그런 돈 우린 없어요. 아내는 내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핸드폰을 꼭 쥐고 속삭였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까? 그 말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장인 장모님까지 끌어들이자고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무런 자비도 없었다. 며칠 뒤 또 하나의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이번엔 발신인이 달랐다. 상대 남편의 아내 대리인, 다른 법무법인에서 보낸 위자료 청구서였다. 이번엔 나와 상대 남자 각각 5,500만 원, 총합 1억 1천만 원. 그 문서를 손에 든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청구서에는 피해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정신적 고통 보상 1,500만 원, 자녀의 전학 및 학원 변경 비용 300만 원, 심리상담비 200만 원, 가정재정 재건 비용 500만 원.
단어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우리는 한 가정을 무너뜨린 거였다. 그날 저녁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상대 남자의 아내였다.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약속된 카페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숨 쉬는 것조차 힘겨웠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그 안에는 분노와 고통이 얽혀 있었다. 남편은 집에서 나갔어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큰애는 중학교 입시 앞두고 있는데 학원을 옮겨야 했고 둘째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들이 망가뜨린 게 뭔지 알아요? 남편만이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우리 가족 전체가 지옥이에요.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못 갚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축도 없고 지금 당장 수입도 없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더니 표정이 확 바뀌었다. 못 갚겠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당신 부모님께 청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당신이 책임 못 지면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 내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건 제 변호사 연락처예요. 일주일 안에 지급 계획서 제출하세요. 안 하면 법적으로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돌아서려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당신이 짓밟은 거예요. 나는 무겁게 명함을 집어들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한 무게였다. 1,100만 원. 그 숫자가 나를 질식시켰다. 불륜의 대가가 이렇게 처절할 줄은 이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런 사람이 무슨 도덕을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학부모 민원 서류에서 문장이 한 줄씩 낭독될 때마다 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이미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귀하의 즉시 해고를 요청했습니다. 학원장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분노는 충분히 느껴졌다. 남은 학부모들도 엄중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육계 재취업은 불가능하실 겁니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20해 가까이 쌓아온 교육자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평판, 인맥, 경력. 그 모든 게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퇴직 소식은 순식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고 SNS에는 내 얼굴과 실명이 낱낱이 퍼지기 시작했다. 불륜 강사의 정체, 교육계의 수치, 아이 맡기면 안 되는 사람, 댓글창은 욕설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인간도 아냐, 애들이 불쌍하다. 교육자는 아무나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듯 파고들었다. 그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상대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도 그보다 더 깊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었다. 저 집이야. 불륜한 남편이 사는 집. 그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는 마치 투명한 벽이 생긴 듯 이웃들과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들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그녀에겐 공포였다고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들 역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 너희 아빠 학원쌤이랑 바람났다며? 징그러워.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잔인한 말들 속에서 그 집의 큰아들은 점점 고립되었고 급식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다는 소문도 들렸다. 둘째 아이는 불륜의 아이라며 놀림감이 되었다고도 전해졌다. 나는 생계를 위해 야간도로 정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얼굴을 가리고 숨었고 밤에만 움직이며 살았다.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일마저 오래가지 못했다. 현장 반장에게 반말을 하고 지시를 무시한 적도 있었고
결국 불과 2주 만에 해고당했다. 전직 강사였다고 잘난 척만 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 말은 내게 직접 향한 것이었고 나는 현장 작업자들 사이에서도 철저히 외면당했다. 자존심만 남은 채 육체노동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편의점, 공장, 청소, 택배, 나는 이직을 반복했고 그럴수록 내 이력서는 점점 더 보기 민망해졌다. 왜 이렇게 자주 옮기셨나요? 모든 직장 근무 기간이 너무 짧네요. 전 직장에서 문제 있으셨던 건가요? 면접관들의 질문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무조건 탈락, 거짓을 말하면 언젠가 들통,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전 직장은 학원이었습니다. 업계 재정비로 퇴사하게 됐습니다. 애매한 거짓말도 금방 들통났다. 그럼 전 직장에서 재직 확인서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나오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같이 일했던 동료 강사들조차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야, 그 불륜 강사. 정말 뻔뻔해. 교육자 자격 없어. 다시는 교육계에 발 안 들이게 해야 해.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한때 함께 웃으며 교단을 지켰던 그 시간들은 이제 내게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내가 설 자리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이젠 고통이었다. 쟤야, 그 선생이랑 바람핀 여자. 계산대에 있는 직원마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온 세상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사랑했던 우리 두 사람조차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친 장본인. 나는 아내를 향해 소리쳤다. 웃기지 마. 처음에 꼬드긴 건 너였잖아. 만나자고 먼저 말한 것도 너였지. 이제 와서 책임 회피하지 마. 우린 서로를 물어뜯듯 비난했다. 너랑 엮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말에 아내는 울먹이며 맞받아쳤다. 나도야. 당신만 안 만났으면 사랑은 이미 끝났고 남은 건 증오뿐이었다. 나는 그 끝에서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다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실감했다. 허리를 다친 그날 이후 처음으로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스스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천장을 바라보며 되뇌었지만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다. 이미 다 울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수술은 피했지만 2주간 절대 안정과 몇 주간의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 그건 곧 당분간 아무 일도 못한다는 선고와도 같았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문 앞에 한동안 멈춰 서 있었다. 초인종 소리도 현관문 여닫는 소리도 이젠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현관 옆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나는 또다시 숨을 멈췄다. 두툼한 봉투 몇 장이 마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봉투. 붉은 인장이 찍힌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법률사무소 김앤박 법률대리인. 봉투를 뜯기도 전에 내용이 무엇일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짐작은 틀리지 않았다. 지급계획 미행에 따른 민사집행 개시 통보, 급여 및 자산 조회를 위한 법원 요청 안내. 문장 하나하나가 차갑고 단단한 금속처럼 내 가슴을 찔러왔다. 나는 종이를 더 넘기지 못한 채 현관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진통제를 꺼내 삼켰다. 하지만 약은 아무것도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였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향한 말인지조차 모른 채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하소연도 변명도 기대도 없이 그저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마지막의 말. 하지만 세상은 그 사과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였다. 통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세가 2달 밀리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해결이 안 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말조차
이제는 먼 진공 속 메아리처럼 들렸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그저 조용히 숨만 내쉬었다. 이제는 몸도,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사람이라 불러주는 이조차 세상에 남아있지 않았다. 밤이면 진통제도 듣지 않는 허리 통증에 뒤척이고 낮이면 복지센터 근처 벤치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얼마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일정이 잡혔다. 상담사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복하려는 마음이 아직 있으시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 오랜만에 조금 울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청소년 센터에서 책을 정리하고 노인복지관에선 식사를 나르고 어느 날은 새벽부터 공원 쓰레기를 주웠다. 누구도 나를 반기지 않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스스로를 벌주듯 움직였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진짜로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다. 진심이 전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때로는 누군가 작게 인사를 해주었고 어떤 날은 아이들이 내게 물었다. 아저씨, 예전에 뭐 하셨던 분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었단다.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이제 나는 스스로 묻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그 대신 어떻게 남은 삶을 견딜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분류는 순간의 감정이었고 그 대가는 평생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속죄는 내가 감내해야 할 마지막 길이었다. 유치장의 차가운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몰랐다. 교단에 섰던 그 시절이 아득히 멀게 느껴졌다. 교실 가득한 웃음소리.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아른거린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순수함에 대답할 자격조차 없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동료를, 아이들을, 그리고 그녀 그 여자를 망가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내 곁에 없다. 거리의 끝 어디선가 사라졌다고 들었다. 우리의 마지막 통화도 차가운 원망뿐이었다. 이름 없는 외로운 죽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결말이었다. 나는 범죄자가 되었다. 불법 업소에서 체포되어 전과자가 되었고 신문에 실린 내 얼굴은 과거의 교육자가 아닌 망가진 인간일 뿐이었다. 내 아내는 이제 더 밝은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한다고 했다. 딸은 유학을 준비 중이고 내가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평온이 채우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완전히 잊혀졌다. 그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남은 것은 빚, 전과,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뿐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 이 지옥은 내가 자초한 것이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죄값이라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묻고 싶다. 정말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부숴야만 했을까? 정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슬픔도 후회도 이제는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유치장의 침묵 속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게 끝인가? 간방의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결은 가늘었지만 내면은 오히려 고요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의 모든 거짓, 위선, 욕망은 이제 세상에 드러났고 그 대가는 실로 혹독했다. 나는 분노로 시작했던 이 싸움을 더 이상 증오로 마무리하지 않으려 한다. 그저 정당한 결과일 뿐이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벌어질 모든 일이 스스로 만든 운명이라는 걸. 그녀가 누구보다 깊게 깨달았을 테니 더 이상 내 감정조차 피우지 않았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가정이 배신으로 무너지고
딸의 울음으로 조각난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복수와 절제 사이에서 살아왔다. 법의 심판이 내려졌을 때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침묵 속에서 그녀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교육자로서, 어머니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모든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외롭지 않다. 진실이 드러났고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딸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해외에 유학 준비를 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어머니 없이도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걸. 이제 나는 다시 아이들을 가르친다. 과거의 상처를 토대로 더 단단한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돌아왔다. 학생들과 웃으며 보내는 하루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은 그녀를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평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가장 잔인하면서도 공정한 형벌일지 모른다. 진흙탕 같은 불륜에 취해 한순간의 욕망에 모든 것을 던졌던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사라졌다. 사랑도, 가족도, 직업도, 이름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다시 서는 과정임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끝이다. 그리고 그 끝은 이상할 정도로 시원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